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이 설마 했는데 또 일을 치려는 모양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불과 며칠 안 남기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낸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북한이 말한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조간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바로 그 기사입니다. 위성 날아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 9개월 전에 정확히 북한이 한번 장거리 로켓을 쏴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른 아침에 뉴스 특보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기억도 똑똑히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 세계는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상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쐈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이상 높은 레벨의 미사일을 쏘겠다.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러한 북한을 저지할 우리의 합참의장 새로 내정이 됐는데 이름이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첫 3사 출신의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잠시 후 점쳐보겠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 오늘의 또 다른 중요한 뉴스입니다. 노동개혁 첫 문턱 넘었다. 정말 이 문턱 넘기 힘들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첫 고비를 넘은 건데 임금 피크제 도입과 일반 해고 요건 명확화 등 노사정 4자 대표가 지난 잠정 합의한 내용이 진통 끝에 최종 추인된 겁니다. 이로써 입법 절차를 마련하는 수순만 남게 됐습니다. 통과됐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정치면에 실린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표의 표정이 영 불편합니다.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석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유신을 연상시킨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문 대표 여러 가지 해쳐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요구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는데 정면 충돌이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인데 과연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는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잠시 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중에 안철수 의원이 이 문재인 대표의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사회면 트렁크 시신 용의자는 전과 22번 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김일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잠시 뒤 김일곤 공개 수배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경찰청장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이거 장난감 총 아닌가요? 경찰청장이 장난감 총을 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유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를 지금 공개합니다.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북한은 또 일을 벌이려는 모양입니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상공 높이 계속 날아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급의 위성들, 높은 급의 미사일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안용환 전 의원님, 정확히 2년 9개월, 3년이 조금 못된 시간 만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겠다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이면 지난 ICBM 미사일보다 더 개량된, 더 진전된
정말로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높은 급의 미사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2년 9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기술 향상을 위해서 예. 한 번 더 발사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예고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예고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국제적인 대세다. 어허. 북한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주 개발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지. 예. 지금 현재 북한 로켓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한 8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돈이 든다고 예. 합니다. 1,000억, 거의 조 가까운 돈이 드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 그렇죠. 그 돈이면은 북한 주민들을 예. 1년 동안 옥수수 한 250만 톤을 사서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죠. 예. 사실 북한의 로켓은 현재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예. 본인들은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쌓아올린 성공해서 지금 위성 하나를 올렸는데 그 위성은 축구공 사이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신호만 몰수보만 보낼 정도의 저급한 실험용 위성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급한 그런 수준의 위성을 발사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위성이 각도만 하늘로 그대로 올리는 것을 각도만 틀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미사일이다. 그대로 미사일이 됩니다. 북한의 관심은 애초에 인공위성에는 있지도 않다. 그렇죠. 기술은 똑같습니다. 발사체에 있다. 미사일 꼭대기에 인공위성을 다는 거냐 아니면 탄두, 폭탄을 다는 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목표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탄도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비행체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고 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당장 이번에 전번에 8.15 전번에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예. 지뢰 사건에 협상을 할 때 비정상적 상황이 되면은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대북 확성기 스위치 다시 올린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만약 말했어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가 예. 확성기를 다시 올려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 10월 10일에 만약에 미사일 쏜다면은 그 이후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허.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스톱할 것인가? 예.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죠. 대북 제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와는 좀 결이 다른 네.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또 한 번의 모험을 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가피한데 예. 그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관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위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 보라는 듯이 비웃듯이 계속 쏴대고 있는 건데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 위원님, 우리의 고민은 지난 11일 통일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홍영표 장관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전에 미사일을 쏘면 이상상봉 이거 계속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통일부 장관도 대답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산상봉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다는 그런 고민이 홍영표 장관의 답변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추첨을 해서 이산가족 상방 지금 북한에서 가족을 찾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전망이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발사가 예정된 것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참관인을 전후한 기간으로 돼 있는데 예. 이산가족 상봉은 10월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족을 찾고 있는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과연 가능할지 지금 8.15 이후에 합의가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냐가 예. 중요한데 과연 이게 착착 진행이 될지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에 대북 강경 모드로 해서 끌어낸 성과가 계속 이어질지 굉장히 지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 아까 한 번 더 북면이 전환되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그 미사일 지금 안영환 인사님 말한 대로 미사일을 그 로켓 북한은 우주 개발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미사일 쏘는 기술이고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속내를 다 알죠. 네, 우리나로랑 틀리죠. 예. 우리나로 같은 경우는 액체 산소를 쓰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은 케로신, 등유를 쓰기 예. 때문에 3개월이고 4개월 전에 미리 넣어놓고 불시에 쏠 수 있다. 이거.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실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실험이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해서 발사 기술에 성공을 하면은 네. 이제 북한이 다음 수순은 이제 4차 핵실험. 핵실험입니다. 이제는 이제 핵실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사일 앞에 달 탄두를 더 줄이고 예. 더 소형화해서 하는 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하게 되면은 정말 남북한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북한이 건널 것인가의 의문인데 북한은 과거 행태를 보면요. 꼭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에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1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2차, 3차 핵실험. 사실은 2년 9개월의 시간 동안 북한은 더 진전된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4차 핵실험 실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분명히 우리가 지뢰 도발 이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가서 내가 정군을 지휘했던 사람이다. 큰 소리 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우리는 확성기 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쐈다. 그럼 확성기 켜야 됩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는 거냐. 사실은 북한을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두 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사실은 핵과 미사일은 사실은 미국이 골치 아파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주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로 나서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현실적인 예.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관계자들이, 외교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북미 관계가 엉켜 있을 때에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진전시켜 나가고 대화의 장인 육자회담의 길을 열어나가야 되고요. 남북 관계가 엉켜 있으면 국제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앞바퀴 뒷바퀴가 조금 다르니까 뒷바퀴가 힘이 빠지면 앞바퀴가 끌고 가고 앞바퀴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뒷바퀴가 밀고 가야 되는 그런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야 이건 비정상 상황이야 라고 딱 걷어찰 거냐, 그게 지혜로운 상황이냐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이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이제 북한이요. 미국의 대북 전략은 전략적 무관심입니다. 예.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고사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미국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실 우리 남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건 미국의 괌, 미국의 하와이, 미국 서부, 미국 동부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땅을 겨냥할 수 있는 그렇죠. 기술 갖고 미국 있는 뭐라고 그런데 하는 그 거예요? 예. 탄두에다가 핵을 장착했을 경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정말 위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해서 야, 너 나 무시하지 마라. 이런 강한 경고성을 하기 위해서 예. 북한이 저런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과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지,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꼭 그런 일을 벌일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릴 건데요. 다음 뉴스에서 주목을 할 만한 것은요, 바로 이 389경 리볼버 권총입니다. 장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389경이기 때문에 총알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총이 바로 리볼버 389경인데 국감장에 이 권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다음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빵이야. 총 쏴봐라. 경찰청장입니다. 저분이 쥐고 있는 것은 방금 제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권총이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도대체 경찰청장 국감장에서 장난감 권총 들고 뭐 하는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조정하고 격발까지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이게 누가 경기하라고 90년에도 입장이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거 가운데서 경찰 총수가 검찰 권총을 꺼내들고 하는 이런 것에 시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유감이었다면 유감으로 부응합니다.
이른바 은평구에서 있었던 총기 오발 사건, 이 총기 오발 사건으로 해서 우리 의경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훈 의원이 이 총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였는데 취지까지는 좋았는데 말입니다. 이 경찰청장, 일국의 경찰청장에게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총기를 관리하고 격발하는 과정을 아느냐, 이거를 시킨 데서 사단이 나온 겁니다.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총을 말입니다. 박용진 대변인,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요. 같은 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지금 분노를 했는데 어제 국감에 있었던 일, 무엇이 문제였던 겁니까? 첫 번째 지리자였습니다. 유대훈 의원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기를 주면서 한번 쏴봐라 했는데 그 과정을 절차대로 다 해보라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서서 하다가 그 경찰 총수가 서서 있으려니까 좀 뻘쭘해 하니까 그럼 앉아서 해도 된다 해서 앉아서 그걸 꺼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서청원 의원이 반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유대훈 의원은 요 권총을 이제 꺼내서 그 절차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총기 오발 사고가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하는 질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훈 의원이 이것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하고 마치 무슨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게 크게 됐고요.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는 유대훈 의원이 지난 5월에 술을 마신 채로 자기의 지역구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지역 구민의 딸이 귀가하며 바바리맨을 만났다. 경찰 출동을 요구하고 했던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경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지위, 경찰 총수에 대한 부적절한 시연 요구 이렇게 된 것 아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사실은 대한민국 이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 여러분들이 13만 명 정도, 경찰청장은 13만 경찰의 수장인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유대훈 의원의 이 질의 방식, 망신주기 아니었냐,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진정성이, 이분은 자신이 정말 미필적 고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라고 주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필요한 절차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글쎄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 같은데, 이제 장난감총. 참고로 요 주황색이 있는 게 장난감총이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장난감총에 주황색이 없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주황색을 이제 장난감총에는 붙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맞지만 권위에 대한 존중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경찰청장이라는 분은 그 지위에 맞는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춰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까지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게 되면은 국민이 그렇게 똑같이 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식당에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큰 소리 친 다음에 자신이 여기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아주머니한테 반말 찍찍 해대면서 되게 큰 소리 쳤으니까 날 사람들이 멋있게 보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표정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단 하나다. 진상이다. 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서청원 의원이 화를 내고서 그 의원이 청장쯤 되는 사람이 하란다고 합니까? 하고 나간 거는 이제 아마 총장한테 화를 낸 것은 아니고, 부모가 왜 자식이 맞고 오면 그거 너 때린다고 맞고 하고 화를 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화를 낸 게 아닌가 싶네요. 상대당 유대훈 의원을 질책한 것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청원 의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국감장을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사실은 서청원 의원 선 다선이에요. 6선이 넘은 국회의원인데 어른 중에 어른. 예전에 국감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 그러자 야당의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신사 중에 신사예요. 같은 당의 유대훈 의원을 마구 질책했어요. 안영환 전 의원.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의 질책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유대훈 의원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난감 권총으로 국정감사장을 장난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장난감 권총으로 장난쳤다. 장난치는 장소가 돼버린 거죠. 사실.
매년 이제 국감 때 많은 의원들이 돌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쇼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 신문에 한 커트 나오기 위해서, 방송에 한 화면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해에 진상 국회의원이 또 연말되면 나옵니다. 예. 아마 이번에는 앞으로도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유대인 의원의 이번 행태가 아마 진상 국회의원 1위, 현재까지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 국회의원 1위다. 네. 그런데 예. 아까 진상의 표현을 했는데 국회의원의 격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 격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강북구 출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 의원 주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민들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현 의원 같은 그런 행태는 이제는 국정감사장에서 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제도 이야기했었지만 국정감사장은 정책질, 큰 틀의 정책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회부 기자가 신문에 구석대에 날 수 있는 그런 수의 약한 고발 기사를 국정감사에서 토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좀 더 큰 틀의 정책, 정말 지역 구민들을 대표한 지역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성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 모든 언론들이 유대현 의원의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에서 하설을 쓸 때 그 국회의원 한 명이 국감장에서의 진상 지시나 일탈을 가지고 하설을 쓰지는 않는데 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유대현 의원의 이런 짓을 비판하는 사설이 사설을 났는데요. 예, 오늘 뭐 거의 다 썼지만 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를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13만 경찰 요즘 경찰들이 악을 혼내주는 영화 드라마들 굉장히 인기 예.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경찰을 믿고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 최후의 우리 국민들의 뒤를 봐주는 그런 뭐 공무원들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 주기 한 거에 대해서 13만 경찰관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했겠느냐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은 좀 나쁜 것은 의도된 행동이라는 의도된 거죠. 행동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과거에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서 한번 난리를 핀 적이 있거든요. 유대현 의원이? 예. 예. 나 바바리맨을 찾아내라. 새벽 1시에. 예, 그리고서 이제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이러다가 경찰 성남까지 전화해서 새벽에 깨우고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이런 걸 가지고 또 경찰이 날 망신 줬느냐 하면서 이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보복 차원으로 망신 주기의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찰총장이 저 장난감 총을 갖고 쩔쩔매던 모습을 고스란히 생중계로 지켜본 경찰 관계자 저 인터뷰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한테 그런 거를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밖에 볼 수 없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할 권리는 국회의원에게 있지만 제복을 입은 공직자의 명예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풀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예, 영화 베테랑 얘기를 요즘 제가 자주 하네요. 네. 주인공 황정민 씨가요, 같은 동료 경찰한테 막 쌍 욕을 하면서 비리를 감싸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XX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가오로 사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말하는 가오란 물론 비속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와 자긍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저 엉거주춤해 하고 있는 최연소 경찰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분의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경찰 공무원 출신이셔서 저런 거 보면 막 이렇게 혈압을 올리세요. 아, 박용진 전 대변인 아버지 부친께서 예. 경찰이셨군요. 비간부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찰 같은 가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네. 저런 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찰청장한테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한번 꺼내봐요. 주머니에 넣어봐요. 뭐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나 망신 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느낌 왔을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부하 직원에게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죠. 그 밑에 제복 입은 사람이 쭉 있었고 충분히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걸 들고 서야 되나 앉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 뒤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 쭉 달고 있는 분들의 그 표정 정말 난감해하고 창피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막 보이거든요. 술렁술렁 하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청장도 사실은 문제다. 그러니까 청장도 딱 거부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 부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이 얘기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에게도 물어야 되지만 청장도 그러셔야 된다. 근데 그 야단치는 문희상 의원을 쳐다보는 유 의원의 눈빛을 볼 때 과연 그 시연을 안 했으면 가만 뒀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 분위기에서 매우 의문입니다. 피감기관의 장이 국회의원들이 몰아붙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물론 좀 마음이 약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서는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걸 시킨 유대훈 의원이 나쁜 거지 청장한테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전형적인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언론이다. 그리고 그 언론을 지지해주는 여러 국민들 응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이런 꼴불견 국감 행태가 다시는 국감장에서 없어져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신문 보시죠.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는데 최경환 장관은 빵긋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언제쯤 국회로 돌아오실 예정이신가요? 예산은 네. 끝나고 오시겠죠? 국민들로서는 장관 운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야당 가계부채가 의원님들이 F학점이라 폭증하고 그런데 C학점이라 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좋으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C학점이라 줘서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줬구나 그런. 그게 뜻으로 웃을 말씀드립니다. 일이십니까? 조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 나아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마시고요. 악담이 아니고요. 통계 수치를 보시라고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이죠. 경제부총리 최경환 장관에게 야당 국회의원이 이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 등을 질타하면서 경제정책이 왜 이 모양이냐? C학점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빵긋 웃은 것이 또 이게 사단이 난 겁니다. 정성희 위원님. 최경환 장관이 사실 지난번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여당의 총선 승리, 총선 일정에 맞춰서 라는 미묘한 발언을 해서 아니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여당 일정에 맞추냐 이런 질타를 들었었는데 어제 이 C학점에 대해서 빵긋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태도가 과연 적절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선 어떻게 C학점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C학점 얘기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의원이 그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201명의 국내 경제학자가 평가를 했더니 C학점이 나왔다. C학점이면은 이게 낮은 학점이에요. 예, 경제학점.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C학점을 받아오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하시면 그 점수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구조 개혁 없는 경기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일단 돈을 풀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우리가 기체를 해서라도 돈을 풀어서 일단 경기 살리고 보자.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픈 환자한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몰핀을 줘서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경제정책인데 그거에 대해서 C학점을 본인은 과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 최경환 장관은 애초에 본인의 경제정책을 한 F학점 정도로 생각했었나 보죠. C학점에 감사한 거 보면. 본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F학점 안 주고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최현미 안세정치연합의 김현미 의원 그럼 웃음이 나올 때냐 하는 지적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를 대신 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하고 장관으로서 느끼는 경제정책의 감도하고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경환 장관이 넉살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소위 개념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아마 쉽게 받아 넘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경환 장관은 본인이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3선이죠. 3선의 국회의원이고 게다가 원내대표를 했죠. 여당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하고는 다 친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지난번 장관 될 때도 청문회 쉽게 통과했었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아는 처지에라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받아치고 웃으면서 받아친 게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쉽게 생각은 안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질문은 사실 아까 이제 경찰청장 얘기가 나왔지만은
국회에 들어오면은 국회의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질문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그 지역구 또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경환 장관이 이제 툭툭 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실현한 것 같아요. C학점이 다행이다. 그럼 뭐냐? 그럼 F학점이라도. 그럼 F학점은 완전 실패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대학을 수강으로 많은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본인이 좀 실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잠깐만요. 겸손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저는 최경환 부총리의 그 최노믹스를 전혀 찬성하지 않지만요. 예.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야당이 하도 공세를 하니까 지금 뭐냐 빚만 늘지 않았느냐 와갖고는 순전히 재정 적자만 늘어나고 뭐 관운이 뭐 자신 총리 당신이야 관운이 좋겠지만 국민들은 무슨 죄냐 장관운이 없다. 예. 뭐 이러니까 그런 다음에 당신의 학점은 C학점이다 이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야당 말대로라면 F학점인데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C를 주셨네요. 예. 생각보다 후하게 주셨네요. 그래서 약간 비꼬듯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약간 조롱조의 말이네요. 듣고 보니까. 당신들 맞으려면 F인데 예. 왜 나한테 C를 주냐. 생각보다 후하게 주네. 나이가 그럼 알고 보면 조금 잘했다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박윤주 대변인. 그렇다면 더 야당 의원들이 열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여유와 넉살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 이거 뭐 비밀입니다만 공개를 할게요. 김관영 의원, 군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 초선 의원인데 이른바 고시 3관왕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랍니다. 죄송합니다. 훌륭한 의원입니다. 이분이 수석 대변인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고 인정도 받아요. 근데 최경환 부총리하고 재경부에서 잠깐 같이 근무할 때 국장으로 모셨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고 이게 그러니까 김관영 의원이 C학점이시네요. 그럼 잘 받았네. 이렇게 그냥 사석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국감장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 야당의 최전방 공격수 중에 공격수. 우리 저격수냐 저격수인 김현미 의원이 냉큼 걸 받아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하고 이제 몰고 간 거죠. 예. 최경환 의원이 어떤 분이냐? 최경환 부총리가 어떤 분이냐? 원내대표 할 때 우리가 곧 얘기할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딱 하러 올라가서 막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니까 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달이 한번 났었던 예. 바로 그분입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데에다가 여유를 약간 부리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제정책은 지금 사실 모든 지표와 통계자료를 보면 장관이 지금 미소 짓고 계실 때는 절대 아니죠. 여유 부릴 때도 아니에요. 네. 그건 야당 의원들 지적이 훨씬 많습니다. 예, 여야 어제 국회의원 그리고 정무위원들의 국감 미스테이크, 실책 하나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감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가수 김광진 씨. 저랑 매우 친한 가수인데 김광진 씨가 부른 편지.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정말 두 사람의 사이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치고받는 수준, 펀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문재인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아프다던 문재인 대표 과연 무엇 때문에 최고회의에 불참한 것인지 그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정환 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최고위원 회의 면면을 샅샅이 들여다보면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왜 최고위 회의 대표 취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까? 저도 어제 불참이란 보통 이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몸이 아프다, 급한 다른 일정이 있다, 뭐 지방 일정이 있다, 뭐 손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제 보통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회의실 바로 옆에 대표실이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표가 어제 아침에 대표실 출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옆에 회의실입니다. 최고위 회의니요? 그런데 문을 열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 있는 대표실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출근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 완전히 대표로서의 업무 보이콧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불편하다. 나 이제 이런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얼굴 보기 싫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취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이유는 현재 주류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측에서 빨리 재심을 하자. 그러니까 비주류 측에서는 하지 말자. 연기하자. 국감을 연기하자. 이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또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또 한바탕 붙었답니다.
붙고 나서 이제 회의 끝난 뒤에 바로 예. 옆방으로 또 옮겨와서 비공개 또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당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앞에 사진 또 바로 옆방 옮겨가지고 또 한번 설전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난번 보선에서 졌을 때 그때 재심 투표를 물었지. 예. 이제 와서 하느냐 했더니 나도 그때 그랬을 걸 후회한다. 문재인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유신 발언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뭐 이런 거 보면은 유신이 생각난다. 그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치고받고 또 회의장에서 안 치고받고 또 옆방 가서 치고받는 새정치연합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임순 변호사님,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 보기 싫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최고위원들이 면면이 참 독특합니다. 누구들입니까? 뭐 최고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뭐 주승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잠깐 떠나 있다가 돌아오셨죠.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계신지 어디 뭐 고소장 그때 한번 제출하신 데 등장하시고 그 이후로는 계속 등장하지 못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유승희 의원 있죠. 그리고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유신 이야기를 꺼내죠. 지금 내 편이 하나도 없는 느낌일 거예요. 최고위원 뭐 그런 최고위원 김진 앵커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아, 문재인 대표 깝깝하겠어요. 깝깝하죠. 예. 거기다가 참 최고위 회의실을 갔다가 얼마 전에 왜 방음시설을 설치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설전이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 보니까 네. 최고위가 한동안 앞으로 더욱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설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릴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실에서 조금 전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생방송이 조금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중계를 불가피하게 안철수 의원실의 요청대로 여러분들에게 생중계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장 발빠른 속보 자막으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편지를 한 통 띄웠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 드리는 답글. 새정치의 상징인 안 전 대표님도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수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당을 바꾸는 일 함께 해주십시오. 혁신이나 당 대표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혁신을 거부한다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입니다.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요청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석 전에 재신임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편지를 부드럽게 썼지만은 강력하게 조목조목 반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조금 전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밝혔고요. 문 대표가 내일 중앙위 혁신안 처리 연기해야 된다. 문재인 대표는 조금 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띄우는 편지에서 일정대로 재신임 받을 거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방금 이거 연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혁신안이 통과돼도 문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 대표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답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일단 이렇게 운을 띄웠고요. 16일 중앙위 개최로 공천 룰 의논할 이유가 없다. 혁신 논쟁을 당권 다툼으로 이해한다면 본질이 아니다. 날카로운 말을 안철수 의원이 한 겁니다. 당의 체질 개혁이 혁신이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인가 이렇게 묻고요. 본질적 문제 다룰 수 없었다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매우 강하게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밝힌 내용입니다. 선거 패배, 국민 불신 이유를 생각해보라 라고 문재인 대표에게 충고를 했고요. 대화와 타협 의사가 없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대표의 어제 편지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안 통과돼도 장기적으로 문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문 대표 숙고를 거듭 요청한다. 16일 중앙위 연기, 안건 처리하지 말 것을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은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제거해야 된다. 문 대표와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혁신이 아닌 권력 투쟁 문제다. 안영환 전 의원님, 방금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드리는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고, 조금 전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반박하는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재신임 문제는 혁신 문제가 아니라 권력 투쟁 문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화 한 통 하면 될 걸. 예. 서로 공개 서한을 보내면 또 공개 답장을 보내고 또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내 문제를 자기 키워서 자기의 의자, 서로가 극도의 정치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내 분규를 수습하려면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자기 입장만, 그래서 국민들한테 내 입장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방식이 과연, A라는 사람이 먼저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요. 국민들, 그건 문재인 대표한테 보낸 서한이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답장도 공개적으로 해요. 예. 또 이번에는 공개적 인터뷰를 합니다. 말을. 그런데 저건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사실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은 언제든지 옮겨가서 방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두 사람의 골이 깊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게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는 만나자는 것,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중앙이 혁신안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이제 통과돼도 리더십 하기 굉장히 경고지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평소에 안철수 대표답지 않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두 초선 의원들끼리 치고받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표의 그 답글 가운데서 이게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 대표 등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또 자기를 넣었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받고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이, 떨어진 분이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쭉 읽으세요. 그런데 힘을 모으고 앞장서야 제대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만나야지 당내 문제를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뭐 던지고 하지 말고 예. 밤늦게 어디서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 정치입니다. 예. 지금 극히 정치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내 주장만 펴고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결과를 목표로 한 정치를 해주기를 안철수 대표, 전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에게 바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방금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한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 국민 불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선거 패배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에 펼쳐졌던 선거에서 내리다 패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 왜 물러나지 않느냐라는 안철수 의원의 속내와 일침이 담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저께 얘기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왜 그 당시에 선거 패배했을 때 재보선에 물러나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이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감을 한 것보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라고 경고장을 날려서 이게 어디다 대고 볼을 차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모호한 점도 많습니다. 정말 모호한 안철수라고 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기자로서. 정말 혁신안 안 된다. 그럼 재신임도 안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지금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사실은 물러나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속내인데 그걸 다른 말로 포장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너 물러나라 하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혁신은 안 되고 재신임 안 되고 그럼 대안이 네.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이나 언론이 이해하길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해 주기를 내 속마음은 사실 예. 이거다라고 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거는 정치인의 태도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박윤주 대변인, 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네. 이렇게 펀치를 날렸어요. 안철수 의원, 이게 훈수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훈수 두지 마. 이러면서 안 전 대표님도 지금까지는 새정치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은 권력 싸움 하지 마. 권력 싸움을 혁신이라고 포장하지 마. 네. 이렇게 또 날카롭게 주고받았는데 두 분의 이 수위가요, 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감정의 골, 불신의 깊이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로서는 아니 혁신위를 맡아달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떡하니 거절해놓고 혁신 실패했다고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예. 이렇게 나를 흔드나 이런 게 있고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선거를 져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혁신 아니라고 하는 별로 혁신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문제를 권력 싸움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신을 서로 전화로 확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편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예. 방향선으로 가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아주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정세균 상임고문도 당내에 만만치 않은 지분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전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일을 풀어가자. 그런 단초가 지난번에 중진 연석회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일단 다 만나자. 근데 전체 예. 의견이 뭐였냐면 그만 싸우고 좀 뭔가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하는데 있고요. 우리 대구 가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뭐예요? 힘 합쳐라. 그만 싸우고 이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문희산 전 비대위원장은 술자리에서 이 건배사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똘똘 그러면 나머지 뭉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 문희상 위원장은 이 야당이 힘을 합치면 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예.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힘을 좀 합쳐보라고 하는 주변의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여전히 두 분의 편지를 보면 평행선을 쭉 달리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내일 운명의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D-Day죠. 그런데 바로 중앙위원회 하루 전날까지도 나는 그냥 할 거다. 이걸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딱 교착지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안영환 전 대변인이 읽어주신 것처럼 저와 박원순 시장,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새로운 정치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앞장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죠. 중앙위도 안 됩니다. 재신임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긴 겁니다. 두 분의 편지 공방에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접점이 찾아졌어요. 문재인 대표와 오늘이라도 만날 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야죠. 내일 중앙인데. 예. 중앙이 그냥 강행하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하겠다고 이미 얘기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든 만나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접점이 생겼고 당 안팎에서 제발 좀 그만 싸워라.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니까 예. 온 산중이 소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호랑이 두 마리가 죽기 살기로 싸운 다음에 누가 좋아요? 사냥꾼이 집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사냥이가 네. 좋은데 그 사냥꾼이 당 안에 있는 박원순이나 뭐 안희정이나 저기 강진가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최경환이나 김무선이나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돋잖아요. 야당 지지자로서는 그만 싸우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 두 분이 오늘 어떻든 그 접점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고요. 그 분위기를 제가 돌직구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그렇죠. 문 대표의 이 답장은 주변 관계자들은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쓰지 말아라. 예. 근데 이제 문 대표께서 직접 그래도 진심 어리게 내가 친필로 답장을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다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진정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지금 문 대표가 어제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잠을 못 이루면서 답답해하는구나. 그 답답함이 잘 느껴졌어요. 근데 편지를 다 읽고 난 국민으로서도 또 답답했어요. 답답했던 이유가 그의 답답함이 느껴져서도 답답했지만 여전히 접점이 보이지 않아서도 답답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안철수 의원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엔 물러나라. 그 근거로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물러나라 소리는 안 듣고 있어요. 절대 예. 그 얘기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격가진 부수적인 이 잘못한 부분에만 집중한 채 그래서 대안이 뭔데? 항상 여당이 하는 얘기죠. 오히려 예. 여당이.
집권당에. 그래서 대안이 뭔데? 나한테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줘. 라고 하지만 그 중심이 물러나라 이야기는 어떻게 피해야 하냐면 워딩을 다시 읽어볼게요. 변화의 갈망을 가로막는 기득권 문화는 너무나 뿌리 깊고 강고해서 새 정치의 상징인 안 전 대표님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대표는 아마 이 문구를 보는 순간 갑갑했을 거예요. 또. 예. 아니 그 변화의 갈망을 가로막는 기득권 문화가 당신이니까 물러나라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득권 문화가 너무 강고해서 저도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를 게 뭐냐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왜 또 다른 유체이탈 화법이 여기서 나오지 싶어서 갑갑했다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런 게 이제 명분 쌓기형입니다. 자꾸 대외 메시지를 던지죠. 실제 명분용이 아니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긴밀히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다음 행보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접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두 사람 주장하는 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럼 만나자 이것도 명분 쌓기형이고 그래서 다음 내일 이후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럴 경우 저럴 경우에 대해서 아마 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겉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속내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에 소속돼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에게 당 싫으면 탈당을 하거나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되지 신당해라. 당원이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라.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에게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 대표의 본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지금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혁신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그러면서도 지금 말한 이 트위터 내용에서 본인은 그럼 뭐냐, 서울대 교수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건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여의도 근처도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너는 왜 들어가서 이렇게 저거 하냐. 정말 이게 그 길이 다르면 나와라 얘기를 했는데 안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측근히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탈당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가 물러나라는 그런 형국인데 전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옛날에 방정식 풀 때 고차 방정식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렇게 차원을 줄여가지고 저차 방정식으로 나눠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하나를 점점 줄여서 풀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저기가 하나면 자기를 그 방정식을 푸는데 자기를 빼야지 답이 나와요. 자기를 어떤 상수나 이거를 빼야지 답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이 방정식이라는 푸는데 자기는 상수로 넣는 거예요. 남의 변수만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못 풉니다. 못 푼다. 답이 결론은 못 푼다.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해법에 넣고 상수로 넣고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네가 물러나라. 라고 너를 변수로 놓고 답을 풀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답답해지는 거는 이제 야당 지지자와 국민들이죠. 이제 내일이면 D-Day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일 중앙위에서 혁신안 재신임 밀어붙이면 나는 우리의 길 간다. 마이웨이 간다. 3일째 계속 마이웨이를 말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그것에 귀를 닫은 채 나는 무조건 강행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조국 교수는 니나 나가라 이러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이 야당의 분열이 내일 D-Day를 맞아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점쳐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살인 용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치정 관계에 있던 살인인 줄 알았던데 그 살인 용의자가 전과 22번의 강력 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의 용의자인 48살 김일곤이 지난달 24일 밤 경기도 일산에서도 30대 여성을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일곤은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 여성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지만 조수석에 있던 피해 여성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김일곤은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김일곤은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35살 여성 주모 씨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일산에서 벌인 납치 미수 때와 같은 수법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일곤이 아산의 한 마트에서 서성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그곳에서 납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은 피해자의 거주지입니다.
이틀 뒤 서울 홍익동에서 주 씨의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른 김일곤은 인근의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형마트는 지하철역과 연계돼 있지만 김일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여러 어려운지 많고 그래요 지금. CCTV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김일곤의 모습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1,000만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트렁크 살해 용의자, 전과 22범의 강력 범죄 용의자 김일곤을 공개 수배합니다. 서울 성동 살인사건 수배 전단, 신고 보상금 1,000만 원. 범행 당시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깡마른 체구에 170cm가 안 되는 167cm의 깡마른 체격이고요. 범행 당시 흰색 셔츠와 검정색 위아래 정장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범행 후 견복, 옷을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소포박스를 들고 배달원인 척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어서 경찰의 수배망을 용의 주도하게 빠져나간 굉장히 지능 있는 지능 용의자다. 경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과 22번의 김일곤의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얼굴을 봤을 때 과연 강력범죄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라 경찰 측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개요. 피의자는 살해한 피의자의 시체를 피해자 소유 투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중 2015년 9월 11일 2시 39분경 성동구 홍익동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에 방해한 후 도주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9일 충남 아산시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강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범인과 같은 용의자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성명 김일곤, 남자 48세, 마른 체격이고요. 체포영장 지명 수배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일곤의 모습을 보신 분은 112나 성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으로 바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1,000만 원의 수배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네. 여성을 트렁크에 놓고 트렁크에 불을 질렀던 트렁크 살인. 너무나도 충격적인 강력 범죄에 대한민국에 깜짝 놀랐던 점. 원래는 치정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아산에서 한 여성을 납치한 다음에 신체 부위를 훼손을 하고 불까지 저지르고 이제 또 불을 저지른 곳은 성동구 빌라였어요.까지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치정 사건이 아닐까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발견된 뭐 지문이라든가 DNA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가가 22범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CCTV를 봤더니 다른데 일산에서도 또 비슷한 범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단순한 강도 살인에 가깝겠구나라고 해갖고는 이제 범행의 수사의 방향을 튼 사건인데요. 저도 얼굴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웬만해서는 범죄형인지 아닌지를 제법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면허증 사진만 보면 평범한 무슨 약간 공무원 같은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예, 동사무소 공무원 같은 얼굴인데 이런 얼굴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싶고요. 참고로 원하는 거는 좀 운전면허증 사진은 한 10몇 년 전 사진일 거예요. 지금 저 CCTV에 찍혀 있는 사진이 가장 최근 모습이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최근 모습, 안경 안 쓴 모습을 다시 좀 수배 전단에 붙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여성들이 사실은 이 트렁크 시신 살해 사건을 보도를 접한 이후에 혼자 마트 가기가 무섭다, 두렵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사실 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가 됐다고 하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오후 2시 맞아요. 9분이더라고요. 오후 2시 9분에 시장도 못 보러 간다면 이게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범인이 저렇게 했다 그래도 CCTV도 있을 거고 뭐 지하 마트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배달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아산에서 납치돼서 서울로 온 경우인데 지금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산에서도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차량만 뺏어도 달아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여성들이 대낮에 장도 못 보러 가는 건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것이고요. 빨리 그 범인을 잡아서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 주차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뭐 백화점이나 뭐 여성들이 많은 가는 공간에 대한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들과 경찰들도 서로 다른 범인이 저지르는 사건인 줄 알았던 겁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려 시도했다가 흉기를 들고 여성이 탈출을 해서 차만 갖고 도주했던 그 사건. 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에 트렁크에 넣어서 여성의 신체를 훼손한 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그 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같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지금 이 누구죠? 이름이? 김일권. 김일권이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납치를 해서 누구를 뭐 이제 쉽게 죽인 다음에는 산에 같은 데 안 매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시신과 차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리끼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쉽게 말해서 뇌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예, 그러니까 대낮에 보통 겁이 나서 못하죠. 또 만약에 차에 불을 질렀으면 그게 대형 화재라도 번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걸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22범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마비됐다는 거죠. 내가 이 범죄를 하더라도 좋은 말로 하면 과도한 배짱이 좋은 사람인데 범죄하더라도 뭐 깜빵 가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는 뭐 이 보상금 신고 보상금 더 높이고 특별수사팀을 더 확대해서라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주위에 김일권과 유사한 용의자를 봤다라고 하신 분은 즉각 112에 제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광고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준비한 오늘의 피날레 기사와 피날레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웬 시민분들이 유골을 쭉 들고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앞에 일본어도 좀 쓰여 있고 시민들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저 시민들이 들고 있는 저 유골이 말입니다. 70년 전 일본에 끌려갔던, 일본에 강제징용됐던 우리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115명의 유골입니다. 70년 동안 일본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그 유골을 양 국가의 시민들이 97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함께 유골을 발굴해서 신원을 밝혀내서 DNA 검사를 통해서 70년 전 일본으로 강제 끌려온 조선인들의 유골이 맞다라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추석을 앞두고 그렇게 애타게 살아생전 그리웠을 그 조국의 품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다시 정권 재집권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이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우리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갔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강제징용 유골들은 홋카이도에 있던 홋카이도에 모여져 있던 곳인데요. 이 유골이 송환되는데 한일 양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일본에 그 유골이 모셔져 있던 그 절의 주지스님과 근데 한국의 교수님들이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저렇게 하고 모셔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 정부도 부끄러워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국에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국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것, 추석을 통해서 돌아오시게 된 것, 너무 늦게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후손으로 면면 걷고 죄송합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언론도 앞으로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